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그렇고요. 여러 일정들 때문에 많이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가을 하늘 한 번쯤, 그리고 가을 날씨 한 번쯤 느껴보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서 지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4주차군요. 오늘 4주차 강의는 계속해서 북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업이 북한의 체제 전환과 정의이기에 북한을 이해하는 건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우리의 수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2주간 수업한 내용은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는가?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앞에 2번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 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본래 주장했던 공산주의와는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소위 북한식 공산주의로 발전을 시켰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북한이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마르크스가 창안해냈던 공산주의와 결이 다른데 그 다른 결이 무엇 때문일까? 그것이 오늘의 궁금함이고 오늘 수업의 주된 내용이지만 실은 지난주 수업에서 다루었지요. 그것은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마르크스와 결이 다른 데는 북한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북한식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 북한의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주체 철학하고는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체라고 하는 개념, 이 주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철학이 오랜 세월 동안 사유를 해왔는데 오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이 주체 개념을 북한은 북한식의 주체 개념으로 정리하고 정립하고 확장시키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주체 철학은 서양에서 오랜 세월 발전시키고 개념화시킨 주체 철학은 개개인의 주체성에 초점을 두고 벌이는 철학 논증입니다. 개개인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개발하고 발전시킨 주체 사상은 공동체의 전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전체성. 서양의 주체 철학은 개개인의 주체성에 초점을 두고 벌이는 철학 논증인 반면에 북한의 주체 사상은 공동체의 전체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 그리고 북한의 주체 사상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서야 하는 문제예요. 계속 오늘 수업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습니다만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북한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려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업에서는 북한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약 서너 번의 설명을 반복하고 설명을 할 때마다 확장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북한을 들여다볼 때 북한에 대한 이해폭이 굉장히 커진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겠습니다. 우선 주체 사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주체 사상의 일반적인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체 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체 사상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주체 사상은 한마디로 당과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가가 지도를 받고 운영 체계를 만들고 운영을 해나가는 거죠. 바로 이 당 중심의 국가 체제의 지도적 지침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에 의해 당이 움직이고 국가가 움직이고 그리고 국민, 인민이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주체 사상은 당과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경제, 국방, 정치,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자립과 자위 그리고 자주를 내세우며 말 그대로 주체적으로 살자는 내용이 바로 주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에 있어서도 주체적으로, 경제에 있어서도 주체적으로, 국방에 있어서도 주체적으로, 정치에 있어서도 외교에 있어서도 주체적으로 살자는 그 내용, 그것을 담고 있는 게 주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에도 또는 어느 곳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주체 사상의 기본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물질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정신은 물질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사상의 핵심이에요. 예, 물질이 의식을 지배한다. 예, 이것이 마르크스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의식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나약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물질에 의해서 의식이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필요성, 물질의 중요성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유물론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사실 물질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이해는 마르크스에게 있어서는 옳지 않고요. 또 다른 얘기예요. 오늘 수업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2주차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좀 더 2주차 궁금하시면 2주차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물론이 마르크스 사상의 중심이라면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유물론이 마르크스 사상의 중심이라면 북한의 주체 사상은 유심론인 거예요. 유심론. 네. 사람, 마음 이것을 중시하는 철학이 주체 사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체적으로 살자. 자립과 자유와 자주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과 물질보다 사람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반을 글자 그대로의 일반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본받을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970년대 초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면서 이른바 수령론을 통해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고 후계자론을 통해 부자 간 정권 세습을 합리화하는 등 변질되고 악용된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할 점이 되는 거죠. 네. 주체 사상의 이 표면적인 글자 그대로의 내용은 사실 본받을 만해요. 그러나 수령론 그리고 후계자론에 의한 주체 사상의 그 변명은 우리가 비판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체 사상의 일반적인 이해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주체 사상은 이 세계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거창한 물음에 답을 내리는 사상 혹은 철학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수업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예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설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내리는 사상이 주체 사상입니다. 그 답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조금 정리해야 될 용어이기는 하고 제가 좀 정리 안 하고 쓰는 지금의 타임에서의 사용이지만 인본주의죠. 네, 인본주의적 사고죠. 네. 그래서 주체 사상은 기존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해 사람이 아니라 사회 구조만 말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마르크스와 레닌은 끊임없이 사회 구조, 물질, 토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주체 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체 사상의 이 부분을 두고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또한 인민대중은 사회 역사의 주체이다라고 강변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람이 중심이고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다. 특별히 인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의 인민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대중으로서의 인민을 얘기하는 거죠. 인류 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사상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서양의 주체 철학이 개개인의 주체성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북한의 주체 사상은 공동체를 토대로 해서 인간의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 의식만으로는 부족하며 뛰어난 지도자의 옳은 지도를 받아야만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수령론, 영도자론인 거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지도자론이고 수령론이고 그리고 영도자론인 것이죠. 예. 북한에서 이 뛰어난 지도자가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인 거예요. 그러므로 김일성의 사상, 이론, 방법이 주체 사상인 거죠. 그러니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독재 정치를 하는 것은 바로 김일성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체 사상은 이 세 사람의 사상 이론 방법이 아니라 김일성의 사상 이론 방법을 김정일, 김정은이 계승을 해나가고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85년에 주체사상 총서가 발간이 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과 인간개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저항과 혁명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봉건주의에 저항하여 혁명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개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 대중이 인민 개개인이 아니라 인민 대중이 자주적 생활을 누리도록 발전시키는 사업에 대한 이론, 이것이 이제 인간개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는 북한은 개인으로서의 인간 이해에 앞서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 이해, 공동체와 함께하는 인간, 공동체 속에 있는 인간, 네, 공동체를 위한 인간, 공동체의 인간, 이렇게 공동체가 전제된 인간 이해가 북한의 인간 이해이자 인민 이해예요. 그래서 인민 대중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는 걸 또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혁명적 수령관이 발표가 됩니다. 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육체적 생명은 부모님이 주시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주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수령은 누굴까요? 네,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수령은 김일성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회 정치적 생명을 김일성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고 이론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을 필두로 당과 대중이 통일되어야 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인민 대중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사회적 혁명과 세계적 혁명이 일어나서 모두가 저녁이 있는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자, 그리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라면 대중으로서는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주체 사상은 혁명적 수령관, 그러니까는 혁명의 완성은 수령의 지도 편달과 지도 지침에 따를 때 혁명은 완성되고 혁명은 성공한다 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주체 사상인 거예요. 네. 인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 네. 이해가 되신다고요? 네.
출석 체크해야 되는군요. 자, 첫 번째 출석 체크입니다. 북한의 당과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은 무엇인가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북한의 당과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은 바로 이것이죠. 네, 체크해서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다시 확장을 해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을 해보죠. 이번에는 주체사상의 의의와 내용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조금 진도를 확장해 보도록 하죠. 주체사상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체사상은 당과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북한의 모든 지도적 지침, 그것은 주체사상입니다. 네. 당 규약에 보면, 노동당 규약에 보면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라고 노동당 규약에 딱 못 박아두고 있어요. 예.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서 지도가 된다. 네. 그리고 북한의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체사상은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을 말하는 거죠. 네. 조선노동당 규약에 의해서 헌법을 읽으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북한 헌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북한 헌법은 북한의 최고법이 아니라 노동당 규약의 밑에 있는 게 북한 헌법이에요, 사실은요. 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는 남한의 시스템으로 북한의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하니까는 자꾸만 이상하게 보이고 뿔 달린 도깨비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북한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만의 렌즈로, 나만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안 돼요. 네, 북한은 북한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과 노동당 규약의 연결고리와 관계성에 대해서는 나중 수업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 규약과 북한의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당과 국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통치 방침이 바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자기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이루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네. 이것 자체만 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일단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므로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거 어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많이 듣고 있는 얘기예요.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교회. 네. 이 부분 수업
중간 이후부터 설명이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국가적으로는 정치와 외교에서 자주성을 지니고 경제에서 자립적으로 민족 경제를 이루며 국방에서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자는 것, 이것이 주체사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주적 정치, 자주적 외교, 자립적 경제, 민족 경제, 국방의 자주화. 네. 그러니까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자. 이것이 이제 주체 사상입니다. 예. 인민은 인민이 지키고 인민의 역사는 인민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인민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든 것은 절대 외세와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스스로 힘을 길러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스스로 공동체를 지킨다. 이것이 소위 주체사상인 거죠. 예. 이것이 주체사상의 의의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체사상이 태어난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주체사상은 언제 태어났는가? 네. 북한 당국은 주체사상이 태어난 시기와 배경을 김일성이 1930년 6월 만주 카륜에서 조선 공산당을 결성하면서 처음으로 주체를 제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상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고 단지 주체사상의 시원을 마련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나 남한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김일성이 1955년 12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때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면서 주체를 처음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1930년 6월 만주 카륜에서 조선 공산당을 결성하면서 김일성이 주체를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남한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다. 1955년 12월 연설에서 주체라고 하는 개념을 단어를 처음 내세우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아무튼 김일성은 그 연설에서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하며 아이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자주적, 이것이 주체적 또는 주체라고 하는 개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자 속개념이 되는 거죠. 예, 주체 사상에 있어서. 네. 그럼 좀 더 이걸 들여다보면 이제 이 연설에서 그러니까 1955년 12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때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는 중에 이런 비판을 해요. 대외정책이나 정치사업에서 소련식도 아니고 중국식도 아닌 조선식으로 하자. 그러면서 소련에서 나온 사람들과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을 그 연설에서 비판을 합니다. 바로 이 대목을 통해 주체 사상이 태어난 배경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로 1953년에 스탈린이 죽은 뒤부터 소련과 중국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북한이 난처해졌어요.
북한은 소련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북한의 시작이 소련의 지도 지휘하에 시작이 됐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 사이에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 북한이 난처해졌어요. 소련은 사회주의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정착시킨 나라가 소련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1948년 북한 정부가 세워질 때 결정적 도움을 주었죠. 중국은 1950년에서 53년 6.25 전쟁, 즉 한국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보내 북한을 구해 주었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소련과 중국이 우방국이에요. 바로 이 두 우방국이 서로 다투고 있으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곤란해진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 소련에서 나온 사람들,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비판이 됐다는 거죠. 둘째, 이 무렵 북한 안에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북한 정부를 세운 주도 세력이 여럿 있었는데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경성파가 있었고요. 김일성을 대표로 한 빨치산파가 있었고요. 김두봉이 중심이 된 중국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허가일을 대표로 한 소련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4개 파가 북한 정부를 세운 주도 세력이었어요. 예, 경성파, 빨치산파, 중국파, 소련파. 아마 수강생들 여러분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그러나 이게 이제 북한의 역사예요. 북한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전체를 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 수업 주제와 연관돼서 필요한 부분들은 북한의 역사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4개의 계파가 처음에는 힘을 합쳐서 북한을 세웠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4개 계파가 누가 주도권을 잡고 가느냐라고 하는 권력 투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권력의 속성이에요. 어느 나라든 이 권력 투쟁은 일어나요. 사실 뭐 남한이라고 그렇지 않나요? 남한도 마찬가지죠. 야당은 끊임없이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그 다음에도 계속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야당을 계속 야당과 계속 싸우죠. 그렇죠? 이런 권력 투쟁이에요. 정치는 권력 투쟁이에요. 뭐 정치학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 투쟁이 일어난 거예요. 뭐 속된 말로 권력은요,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속된 말이에요. 이에 이런 분위기에 김일성은 소련식도 아니고 중국식도 아닌 조선식으로 혁명을 성취하자면서 소련파와 중국파를 사대주의자로 몰아붙이고 숙청하기 시작해요. 이제 세력을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은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빨치산파가 중심이 돼서 국가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변명과 핑계를 내놓기 시작한 게 바로 중국식도 아닌 소련식도 아닌 중국식도 아닌 조선식으로 혁명을 성취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련파와 중국파를 사대주의로 몰아붙여서 숙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거예요. 등거리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소련과 더 긴밀해지고, 상황에 따라 중국과 더 긴밀해지고, 그리고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러면서 소련과 친해도 중국이 뭐라 그러지 못할
이유와 변명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와 자주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소련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주체와 자주를 강조합니다.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주체와 자주를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명분, 이 명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면. 아무리 도움을 받았어도 자신들의 체면을 구기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냉정해져요. 네. 이게 북한의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주체와 자주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이것으로 볼 때 주체 사상의 태생적 배경은 안에서의 권력 투쟁과 밖에서의 중소 분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주체 사상의 발전 과정과 변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사상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 발전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본래의 주체 사상이 다르게 변질되었는지 이것까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1956년에는 경제에서의 자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국방에서의 자위를 발표하고요. 1966년엔 정치와 외교에서의 자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1970년 조선 노동당 규약에 주체 사상을 당의 이념으로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197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주체 사상을 공식적인 통치 방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주체 사상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합니다. 네. 사상에서의 주체, 그 다음엔 경제에서의 자립, 그 다음엔 국방에서의 자위, 그 다음에는 정치와 외교에서의 자주를 선언하고 이것을 노동당 규약, 그 다음에는 개정 헌법에 공식적으로 담아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체 사상이 북한의 공식적인 통치 방침으로 규정되었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 사상은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면서 크게 변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그의 아들이 후계자, 즉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면서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바뀐다기보다는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질인 거죠. 좋게 발전하는 걸 변질이라고 안 합니다. 변화라고 보통 하죠. 나쁘게 바뀌는 걸 변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김정일은 특히 당 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만이 지배해야 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전 당이 국계 통일 단결되어야 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을 합니다. 이러면서부터 변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김일성이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김정일이 계속 이것을 변질시키는 거죠. 잠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북한은 주체 사상만이 유일한 사상이고 유일한 사상인 주체 사상에 의해서 모든 체계가 잡혀가야 된다. 이것이 유일 사상 체계예요. 이게 1960년대까지는 주체 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바탕을 두고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여 그것에 맞게 발전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1970년대부터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우월하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고 주장을 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체사상만을 따르라고 한 거예요. 걔는 197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체사상과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함께 갔어요. 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을 했다고요.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그리고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버려요. 그리고 북한의 주체 사상만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사상 체계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건 마르크스와 레닌주의가 아니라 주체 사상만 있다. 김일성에 의해서 시작되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주체 사상만이 북한의 유일한 사상이고 이 유일한 사상에 의해서 국가의 모든 체계가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사상 체계이고 이것이 1970년대 이후에 달라진 북한의 주체 사상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변질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수령론이에요. 수령론은 사회 변혁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참다운 정치 지도자 수령을 옳게 추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자신의 운명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완전하고 완벽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역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의 주체는 인민이지만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민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수령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역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완성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령의 영도하에 수령의 확실한 지도하에 역사를 완성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령론이에요. 이게는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면서 발전시킨 주체 사상의 핵심이 수령론이에요. 또 하나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에요. 이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은요, 사람이 크게 머리와 몸통 그리고 팔다리로 이루어져 있듯이 사회 역시 하나의 생명체처럼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수령이 머리고 당이 몸통이고 인민대중이 팔다리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서 많이 들은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힌트를 드릴까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네. 교회는 몸이고, 그리고 모든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다. 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나중에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엔 사람이 진짜 부모로부터 타고난 육체적 생명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갖게 되는데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초계와 같이 바칠 줄 알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서 많이 들은 내용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이 있고 사회 정치적 생명이 있는 건데 사회 정치적 생명은 수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유지시키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변질된 것은 후계자론이에요. 김일성의 혁명 과업은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하는데 수령의 직접적 계승자 후계자는 오직 수령의 혁명 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고 그것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한 목숨 바쳐 투쟁할 각오가 돼 있으며 탁월한 영도력과 천재적 예지를 가진 사람만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누구냐? 네, 아들이라는 거예요. 적통의 정통의 후계자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직계 자손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렇게 주체 사상을 만들어낸 김일성에게서는 없었던 이야기가 김일성이 후계자가 되면서 이렇게 나온 게 수령론이고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고 후계자론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체 사상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무엇이며 주체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쭉 들으시면서 나름의 이제 평가를 하시게 될 거예요. 하고 계시고 있을 거고요. 가장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은요. 북한이 소련의 지배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중국의 대국주의를 피하며 자주성을 추구하고 강화한 점에 있어서는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해줄 수 있다고 봐요. 반면에 가장 부정적인 측면은 수령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하면서 인민의 무조건적인 복종과 수령 독재를 정당화하고요. 나아가 부자 간의 권력 승계까지 합리한 점은 가장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네.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수령의 절대화이고 우상화예요. 네. 그리고 이것에 의한 수령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부자 간의 권력 승계를 합리화한 것은 우리가 좋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것이 북한이라고 하는 점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때 명분과 체면을 중시 여기는 북한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예. 과연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화해와 평화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과제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체 사상을 제대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사상은 북한의 핵심 통치 이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정치를 포함해서 모든 체제의 규범적 지침이자 지도적 강령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체 사상에서 시작해서 주체 사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살펴보다시피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 보면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 사상, 혁명 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라고 못 박아 있어요. 그리고 1998년 개정 헌법은 제3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체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라고 명확하게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주체성에 대한 논의의 기원을 어디서 북한으로부터 듣게 되느냐면 어디서부터라고 듣게 되냐면
일제 식민지 시대까지 소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의 주체성 논의가 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까도 살펴봤지만 1955년에는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56년에는 경제에서의 자립, 57년에는 정치에서의 자주, 62년에는 국방에서의 자위, 66년에는 정치 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명하면서 주체사상은 그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했어요. 하루아침에 이 이론 체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개념화시킨 거예요. 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사상은, 철학은 늘 과정 속에서 나타나요. 예,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진리밖에는 없어요. 네.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명칭이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에 접어들면서이고 1970년대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를 통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점하며 조선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 10년 뒤인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떨쳐내요. 이제 거기서 제거해요. 그리고 주체사상을 독자적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은 북한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제6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버립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떨쳐내요. 예. 그리고 오로지 주체사상, 유일사상이에요. 북한의 유일사상은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만이 유일한 사상이에요. 다른 사상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의 주체사상은 김일성, 김정일 사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살펴본다면 주체사상은 초기 북한 정권의 이념적 강령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로부터의 부분적 이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사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시각을 수정함으로써 주체사상은 상부 구조의 주요 구성체인 인간 의식이 사회 변화와 역사 전이의 과정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수업 전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마르크스주의는요,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건 물질적 토대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질적 토대를 하부 구조라고 얘기하고 인간의 의식, 정신세계를 상부 구조라고 얘기했을 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게 마르크스의 이해예요. 반면에 주체사상은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를 비판하면서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결정하고 지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인간의 의식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사상 교육을 많이 시키죠. 북한에서는요. 네. 사상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에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은 경제적 생산관계가 그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견해를 수정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사고와 행위에 의해 경제 구조와 사회와 역사가 변화한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네. 의식이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그 공동체, 그 나라의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정치 구조, 경제 구조, 사회 구조가 인간의 삶을 좌우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사회, 경제, 정치, 경제 구조를 쥐락펴락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체사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인민대중의 주체성을 강조하는데요. 이렇게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교실을 북한적 특수상황 속에서 변환시키고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체사상이에요. 이런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주의의 창의성과 동적 발전력을 제거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북한식, 북한만의, 북한을 위한 북한의 사상이 주체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주체사상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북한식 주체사상은요. 그런데 북한식 주체사상이 전 세계의 사상과 철학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완벽하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과연 그런가요? 네, 일단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의 귀결점은 북한 주민들의 주체의식을 주도하는 수령의 리더십이고, 이 리더십 행사의 양태는 스탈린식 독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비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체사상은 인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인민 대중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역사는 인민 대중이 써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에 가서 보면 수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령의 리더십을 받아야, 수령의 리더십이 없으면 인민대중은 결코 역사의 주체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역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수령의 리더십의 절대성 때문에 독재는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 독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지 스탈린식 일국사회주의가 다민족 국가인 소련을 배경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그러니까는 소련은 다양한 민족들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통치하다 보니까 독재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변명이 있는데, 북한식 사회주의는 단일 민족이거든요. 예, 다른 나라가 섞여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스탈린식 독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유산이 깊게 투영된 데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나 한국전쟁 이후 생성된 미국에 대한 서구 세계에 대한 공포와 반감, 그리고 소련과 중국도 거대 우방국과의 비대칭적인 협력관계의 불편함 등이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 요인들은 상호 복합적으로 기능하면서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자신들이 실제적 혹은 잠재적 적국들에게 둘러싸여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이른바 포위 피해 의식을 생산해요. 우리는 이러한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있다. 그러므로 이들과 대립하고 경쟁하고 이들을 이기려면 자주적 힘을, 자주적 태도에 의해서 강력한 힘을 길러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하죠. 네. 바로 이러한 것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족주의와 더불어 주체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로부터 이탈시키는 또 다른 결정적 변수는 유교적 사상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북한이 민족주의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북한의 역사에 있어서 소련파와 중국파가 주도 세력을 잡으려고 권력을 주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축출하는 변명으로 민족주의를 내세우잖아요.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소련파와 중국파를 숙청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 민족주의와 더불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배척하고 던져버리고 주체 사상을 높이 세우는 데는 유교적 사상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이래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유교적 전통은 강력한 절대 권력의 통치자에 의한 후원주의적 또는 후원 가족주의적 통치 체제가 북한에 정립이 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후원주의 또는 후원가족주의. 네. 그러니까는 가부장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왕이 중심이 되어서 신하가 삶을 사는 거고. 그러니까는 왕이 중심이고 가장이 중심이고 남성이 중심이고 어른이 중심인 거예요. 장유유서. 네. 이렇게 기본적인 유교적 전통, 유교적 이념 하에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 만들어지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당한 탄력을 주체 사상이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유교적 전통은 스탈린주의의 특성과는 다소 상이한 형태로 절대 권력의 1인 통치를 지원하는 주체 사상의 문화적 하부 구조를 북한 사회에 생성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시피 주체 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로부터 차별화시키는 추가적 요인의 또 하나는 유기체론적 사회 및 국가 구성을 강조하는 유기체적 전체주의와 인간의식이 사회와 역사를 주도한다는 유심론의 도입일 거예요. 유심론에 대해서는 오늘 수업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유물론과의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유심론이에요. 유물론은 모든 것이 물질을 중심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유심론은 모든 것은 마음을 중심으로 인간의 의식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유일하다. 마르크스는 반면에 모든 것을 주도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물질이다. 물질이 유일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물론과 유심론. 이것이 상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유심론이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유기체적 전체주의. 수령은 머리고 당과 국가는 몸이고 인민은 지체다, 팔다리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유기체적이면서 전체주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대가정론.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살펴봤죠. 사회주의 대가정론. 네.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를 나눈 가정이 있는 반면 수령을 중심으로
어, 온 국가가 뭉쳐 있는 대가정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으로 이끌어지는 유기체적 전체주의는 유교적 사상의 전통과 더불어 북한의 가부장적 1인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사상적 토대로 기능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인간의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유심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유물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가 돼요. 그리스도교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결국 주체사상은 다양한 사상들의 지속적 혼합을 통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변형시키는 복합적 사고틀을 추구하고 있고, 이론적 측면에서 주체사상의 성패는 이들 복합적 사고틀 간의 논리적 일체성의 확보에 놓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평가 중에 하나예요. 네,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이 주체사상이 과연 결론을 성공적으로 보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이 복합적 사고틀 간의 논리적 일체성이 확보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일체화를 위해서 이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주체사상을 교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체사상의 일상화를 추구해요. 예.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죠. 예. 그래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모든 혁명적 사회 건설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북한의 A에서 오메가, 알파에서 오메가, 처음에서 끝까지 모든 것은 주체사상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북한의 절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체사상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제가 제3, 제4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의 절대 지배력을 갖고 있는 주체사상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을까요? 기본적인 인간론은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의 주인으로서 고유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주체사상이 이야기하는 인간론이에요. 좀 더 보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동물과 같습니다. 다름없습니다. 자주성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에게 예속되어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주적 권리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제일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자주적 권리가 없으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맞는 말이죠. 주체사상에서 자주성이란 타인에 의하여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간 고유의 성질이다. 사회적 인간의 속성으로 자주성은 곧 생명의 생존과 직결된다. 즉 모든 개인의 생명이 자주성을 상실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생존의 상태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예, 여기서 틀린 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의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힌트 드릴게요. 교회. 네. 두 번째 출첵이군요. 주체 철학에서 주체는 원래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주체 철학에서 주체는 원래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네,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어서 많이 듣고 있는 얘기죠? 힌트, 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변죽을 눌리던 제가 이 타임에 와서
주체사상과 그리스도교의 유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체사상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유사한 점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주체사상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바꿔 읽으면 딱 맞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주체사상의 언어들로 맞바꾸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뭘까요? 주체사상은 현실 세계를 초월한 피안의 세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 기성 종교와는 구분되는 정치 이데올로기예요. 주체사상은 현실, 현재, 현장을 굉장히 강조해요.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는 해요. 그러나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피안의 세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체사상과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북한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스도교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교가 성립되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요구됐듯이 주체사상의 교리에는 수령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리스도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죠. 주체사상의 중심은 수령이에요. 주체사상에서 수령이 빠진 것은 상상할 수 없고,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 어떻습니까? 유사하죠? 둘째, 구원과 영생에 관한 언급인데요. 이데올로기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교가 사후의 영생을 약속한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종교는 사후의 영생을 약속하지만 이데올로기, 이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자임하면서도 주체사상은 분명히 이데올로기인데, 주체사상은 그리스도교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원과 영생을 다루고 있어요. 사회 정치적 생명론 기억나시죠? 수령님과 함께 사회 정치적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그리스도교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것이며 이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끝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해요. 이런 종말론적 사상은 언젠가 도래할 낙원을 기대하게 하며 신자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도록 도와주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참자라고 위로를 하잖아요. 또 위로를 받고요. 사실 위로가 되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은 강성국가와 같은 사회주의 낙원의 도래를 언급하며 작금의 고난을 견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강성대국을 만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니 참자. 그래서 더 나아가 북한은 세상에 부럼 없어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따금 그 낙원이 이미 이 땅에 실현됐음을 주장하기도 해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왔다고 얘기해요.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똑같아요. 그렇죠? 주체사상이. 너무너무 재밌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와 주체사상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교가 사탄으로 대표되는 어둠의 세력과의 투쟁을 강조하는 것처럼 북한 또한 자본주의,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쳐야 할 원수로 규정해요.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을 제시하며 북한 당국은 주민들로 하여금 원수를 타도하기 위한 결사적 태도를 갖도록 장려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을 교회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어둠의 국가, 세력들, 자본주의, 제국주의, 미국, 그걸 중심으로 한 이런 나라들과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유사성이 막 보이십니까?
네. 도대체 주체 사상이 그리스도교와 이렇게 유사한 점이 많은 이유, 유사성을 그리스도교와의 유사성을 주체 사상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뭐냐 도대체. 학자들이 그걸 찾았어요. 몇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북한의 건국자 김일성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장로의 아들이었다는 점을 가설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주체 사상이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해요. 또 전쟁이 위기와 같은 극심한 사회 변화하에서 그리스도교 같은 종교적 분위기가 득세한다는 점을 얘기해요. 가설로요. 또 주체 사상의 모태 중 하나인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가 서구에서 탄생한 사상인 만큼 그리스도교와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또한 가설로 내세워요. 많은 분들이 1번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2번, 3번도 가설로 설득되기에 충분해요. 네. 이 중에 무엇일지는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계속 우리가 살펴볼 일이에요. 네.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김일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김일성주의를 북한 주민들에게 내면화시켰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김일성주의로 대표되는 주체 사상이 북한 주민들에게 깊게 내면화되어 있고 이것이 일종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도록 신앙으로까지 자리를 잡도록 내면화되었다면 주체 사상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체 사상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통일을 해나가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북한과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북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명적 의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사대주의를 하거나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보다도 그 어떤 다른 나라의 인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 위에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제와 미제를 타도하고 천리의 조선의 명예를 떨치도록 우리 인민을 이끌어주신 분도 우리 수령이시며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 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 위협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도 다른 아닌 어버이 수령이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학습시키고 학습을 받고 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 네. 어버이 수령.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북한에서는 중요하고요. 그래서 생명체의 수뇌부로서의 수령은 사후에도 영생불멸한다. 수령은 몸은 죽었지만 수령의 생명은 인민대중의 해방사건 속에 다시 재현하여 살아나 생명체를 이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민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또 하나, 사회 정치 생명체는 현실과 내세가 공시적으로 작용하면서 인민대중의 혁명 사건에서 모두 발현하게 된다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명 이론론을 제시해요.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인간 이론론의 신인본주의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네. 인간 이론론의 신인본주의자로
신인본주의라고 북한에서 얘기해요. 그런 수령은 혁명의 역사적 사건, 그리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인민들의 삶에 영원히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령의 영생불멸설이에요. 북한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죠? 네. 오늘날 북한은 주체 사상에 의해서 모든 것을 김일성, 김정일 절대주의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수령은 보고 계시다시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수령은, 그리고 북한의 유일한 수령은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에 의해서 교시된 모든 것이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사상이고 철학이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이렇게 돼서 인민을 위한 국가라고는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수령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처럼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민을 위한 국가가 주체사상의 시작인데 수령을 위한 국가로 주체사상이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리더십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대 무오류 내지는 절대 완벽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수령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결국 북한은 한마디로 주체사상의 나라다. 북한 주체사상의 나라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려놓으시고 북한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는 주체사상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주체사상의 나라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포트를 내드리는 시간이군요. 이번 주 레포트의 주제는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과 주체사상과 그리스도교의 유사성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견해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주체사상을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주체사상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견해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9월 24일 목요일 24시까지 다음에 이메일 일주소로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기다리겠습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절대하면서 이제 자신의 수령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할 거예요. 집권 이후 꽤 영리하게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해놨습니다. 중단기적으로 볼 때 주체사상을 바벨탑처럼 높이 쌓아가고 있는 그의 권력은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붕괴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쇠락이 시작된다는 것도 보았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건 어떤 국가건 예외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여전해요.
남한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치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주체사상을 평가하고 비판하려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주체사상보다 더 높은 사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더 높은 사상.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주체사상보다 더 높은 사상.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잠깐 오늘 수업에서 한 토막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오늘도 긴 공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